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먹고 자고 또 먹고 자고 그래서 배가 불룩 나오고 그래도 낙천적으로 또 먹고 자고 그러던 산타가 1년에 딱 하루 바쁘게 일하는 날 바로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산타의 선물에는 카드가 필수죠. 아이들이요 부모의 글씨를 알아보지 못하게 왼손으로 쓰세요. 혹시 애들이 산타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글씨를 못 써요? 라고 묻거든. 외국분이라 우리말에 서투르시지 않니? 라고 대답하는 센스. 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수요일입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달려보겠습니다. 달려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어머나? 아니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 이담 아나운서 법륜스님이 동해번쩍 서해번쩍 한다는 거예요. 정말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지난 20일에요. 그 김우빈 씨와 신민아 씨가 결혼을 했을 때 법륜스님이 주례를 맡다라고 전해드린 바가 맞아요.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일단 주례를 맡은 인물이 당시에 법륜스님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랬었죠. 그러니만큼 또 법륜스님이 어떤 주례사를 했을까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근데 주례사가 공개가 됐어요. 어떤 혹시 뭐 주례사가 뭐 마하바냐 바라신 그런 건 아니겠죠? 아닙니다. 네. 어떤 걸 강조했는지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네네. 전해드릴게요. 먼저 결혼의 행복한 조건을 3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요? 첫 번째는 존중이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라는 거였고요. 네. 두 번째는 이해. 그러니까 상대가 마음에 안 들 때 왜 저래 하는 게 아니라 저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겠구나. 어머나.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야. 생각하라라고 조언을 해주셨고요. 네. 또 3번째는 책임을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부부로서의 책임은 물론이고 네. 신민아 씨, 김우빈 씨 두 분 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어허. 그러니까 대중의 사랑을 받는 공인으로서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준다는 점을 잊지 말고 그 책임을 생각하라라고까지 주례사를 하셨다고 하네요. 야, 아니 근데 우리 최재명 교수님도 어디 가서 네. 또 이제 좋은 설교 말씀도 하시고 네. 또 이제 뭐 주례도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네, 그죠? 있죠. 네. 근데 제자들. 진짜 이 법륜스님의 이 주례사도 구구절절 다 좋은 정말. 말씀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많이 좀 인용해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도 들 정도로 정말 구구절절 좋은 말씀이시고 현실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근데 이 법륜스님이 특별히 이 두 사람한테 애정이 있었고 또 관심이 많았던 이유를 설명하셨어요. 그래요? 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비인두암이라고 하는 암에 걸려서 투병생활하던 김우빈 씨를 간병하던 신민아 씨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빈 군은 한때 건강이 좋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다 말씀을 하시면서 미나 양이 신민아 씨죠. 공양미를 머리에 이고 경주 남산의 관세음 보살 앞에 가서 종교를 넘어서서 함께 기도했다. 왜냐하면 김우빈 씨가 천주교 신자세요.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인데 이제 절에 가서 공양을 드린 거죠. 네. 그 후에 우빈 군이 다시 건강을 되찾고 오늘 이 자리에서 두 분이 손잡고 함께 일생을 살아가겠다며 결혼을 약속하게 된 것은 정말 깊은 인연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공양미 하면은 뭐 심청이 얘기에서만 나오는 공양미 상백석 들어봤지만 진짜로 부처님한테 이 봉양하는 공양미를 들고 정말 우리의 제 연인 김우빈 씨를 정말 낫게 해주세요. 아마 그렇게 기도를 신실하게 진짜 했나 봐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러브 스토리를 또 이 법륜스님 주례를 맡았던 법륜스님이 이 하객들 앞에서 공개하는 진짜 이례적인 그런 공개도 했는데 근데 보세요. 아까 손정희 변호사님 법륜스님이 홍길동도 아니고 동해번쩍 서해번쩍 한다 그랬잖아요. 일단 김우빈 씨와 신민아 씨의 결혼식 주례 현장에 나타난 건 오케이 인정. 그럼 또 어디 나타난 거예요? 바로 판자촌입니다. 연탄 봉사 현장에 나타나셨다고 하는데요. 네? SNS에 직접 글을 올리셨는데 배우 조인성 씨 그리고 한효주 씨도 같이 동행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어머나. 지난 2일의 SNS 내용인데요. 조인성, 한효주와 함께 연탄 3,400장을 옮긴 하루라고 어머나. 하면서요. 네. 구룡마을에서 연탄 봉사를 했습니다. 몸은 힘들어도 내가 따뜻해지고 동네 어르신들도 겨울 내내 따뜻하게 지낼 수 있으니
서로에게 가장 좋은 일이지요라고 하면서 영상도 이 모습인가 봐요. 영상도 있네요. 네, 연탄재 묻은 얼굴들 숨은 차오르지만 다들 또 오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데요. 그만큼 훈훈한 하루였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세상에. 법륜스님이 이렇게 저 조인성 씨와 한효주 씨와 함께 진짜 연탄 아마 날라보시면 저도 뭐 어릴 때 연탄불로 아궁이 지피던 생활을 했습니다만 어릴 때 집이 그런데 그 연탄 무게가요 그 다 탄 거 말고 진짜 시커먼 연탄 무게가 한 장만 해도 무게가 꽤 나가는 건데 지금 저걸 3,400장을 지금 구룡마을에서 봉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 봉사 활동에 나섰던 조인성 씨가 최진영 변호사님 봉사가 뭐 하루 이틀 한 거 아니라면서요? 특히 조인성 씨 같은 경우에는 법륜 스님과의 인연이 10년이 훨씬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지난 2013년경에 유명 작가시죠? 노희경 작가의 소개로 법륜 스님과 인연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때부터 꾸준하게 이와 같은 봉사 활동을 해왔다고 하는데 특히 그 법륜 스님이 계시는 정토회란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뭐 종교 공부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마음 공부, 마음 수양에 관한 것들을 많이 그 강의를 하시니까 그걸 하시면서 이 그 조인성 씨뿐만 아니고 여기 유명한 이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한지민 씨 그리고 김우빈 씨 등 여러 연예인들과 함께 이런 그 봉사 활동을 여기 한지민 씨 보이네요. 예, 저 이전에. 보이는데 꾸준히 해온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기 보이는 곳이 사실 강남에서 가장 마스크 길 써도 건너면 이쁘다, 잘 쓰는 한지민 씨는. 데인데 네네. 또 바로 그 강남 그 화려한데 바로 길을 건너면 저는 그 네. 마지막에 그 이시연 나와 씨도 있는 있고, 예, 그런 네네. 저런 데가 있는 법륜 것인데 스님과 다 인사하네요, 진짜. 네, 그러면서 이제 얼굴 가리고 하는 것도 또 법륜 어떻게 스님이 또 보면 마이크 잡고 인사하고. 그렇죠. 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으로 그를 모르게 하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이 담긴 봉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법륜 스님과의 인연이 연예인분들 특히 법륜 스님이 연예인분들과 인연이 지금 시체말 장난 아닌데요, 지금? 예, 그러니까 많은 연예인들이 이제 법륜 스님한테 가서 마음 공부도 하면서 봉사도 진행을 하는 것이고 특히 조인성 씨가 법륜 스님과 계속해서 봉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상습 봉사범 같은 그래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괜찮다. 방금 보신 그 연탄 봉사뿐만이 아니라 저렇게 많이 나요? 어머, 김장 세상에. 봉사도 계속해서 김우빈 씨도 있다. 저기 김우빈 씨 있어요, 그렇습니다. 진짜. 네. 김장 봉사도 계속 해왔다고 하는데 네. 한 프로그램에서 이제 뭐 이광수, 김우빈, 도경수, 김기방 등등등 연예인들이 이제 김장 봉사를 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네. 거기에 조인성 씨도 딱 이제 도착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좀 김장하려고 하니까 난감해할 때 조인성 씨는 아주 능숙한 김장 솜씨를 발휘했다고 합니다. 프로 김장러? 네, 그렇습니다. 프로 김장러. 그 전부터 네. 계속 김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조인성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1년에 한 번씩 법륜 스님 댁에 가서 대중들 먹을 김치를 담근다라고 하면서 3,000포기 분량이라고 합니다. 와. 근데 그 3,000포기를 시장 가서 사오는 게 아니라 배추를 밭에서 뽑아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진짜요? 매년 김치를 담가왔다고 합니다. 와, 진짜 봉사의 의미와 봉사의 참된 실천을 하는 조인성 씨 아닌가, 또 김우빈 씨 아닌가, 또 한지민 씨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도요 정말 쭉 해왔다고 하니까 그 마음 변치 않고 사회 구석구석에 온기를 전해주시기를 뉴스파이터가 정말 감사드리며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 어머나 배삼룡 씨 하면 진짜 예전에 1970년대인가요? 코미디계를 좀 풍미했던 주름 잡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화려했던 무대 뒤에는요. 이런 진짜 가슴 아픈 가정사도 있었대요.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파티 땅콩으로 버무린 튀김과자 코미디언 배삼룡 씨의 아들로 많이 알려져 있는 배동진입니다. 저랑 닮았어요? 젊으셨을 때 같아. 지금 제 나이 때 아닐까 싶어. 아버지가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저는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야, 이리 와봐. 개다리춤 한번 춰봐. 친구들도 비실이 아들 이렇게 놀리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들으니까 저는 원망스러웠지만 내색은 하지 못하고. 그래서 어디 가서 항상 이제 숨기는 게 버릇이 됐어요. 혹시 이제 시청자분들은 그래 맞아 기억나신다 할 텐데 혹시 이담 아나운서는 지금 이제 이
고 배삼룡 씨의 아드님 배동진 씨가 하는 말 중에 친구분들이 놀리면서 했단 말이지만 야 이리 와봐 개다리 좀 쳐봐 개다리 쳐 그리고 비실비실 옛날에는 진짜 이 배삼룡 선생님의 그 별명이 비실비실 배삼룡이었거든요. 이렇게 맞추고 또 그 콤비가 땅따리 이기동 비실비실 배삼룡 하면서 우리가 막 코미디 계속 박장대소에 쓰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그거? 저는 기억이 나기에는 좀 너무 옛날 죄송해요. 예. 기억난다고 하면 큰일 나요. 진짜 민증 기억이 조회 나지 조사 않습니다. 들어가니까. 거짓말을 네네. 할 수 없으니까 뉴스파이터에서는요. 네. 하지만 뭐 익히 들어서 알고 있죠. 워낙 유명하신 맞아요. 분이었고 진짜 코미디계 뭐 1세대 대부 아니셨어요. 그랬죠, 그죠? 네. 70년대를 주름 잡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또 배삼룡 씨의 좀 복잡한 가정사도 있다고 해요. 그래요? 그걸 또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일단 배삼룡 씨는 64년도에 M본부의 그 코미디언으로 데뷔해서 아주 큰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봉서 씨, 서영춘 씨와 함께 1세대 코미디 트로이카라고 불리면서 그렇죠. 정말 한 세대를 풍미했던 코미디언 대부신데요. 2007년에 배삼룡 씨가 이제 폐렴으로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쓰러지시고. 와 젊었을 때 잘생겼네. 정말 잘생기셨죠. 저렇게 잘생겼는데 또 재밌게까지 하시니까 네. 워낙 인기가 많으셨던 거예요. 최고의 인기를 누리셨는데 네. 그러다가 안타깝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7년에 이제 폐렴으로 쓰러지신 후에 긴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는 2010년 2월에 우리 곁을 떠나게 됐는데요. 아들 배동진 씨가 이제 아버지가 떠나는 그 상황, 마지막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있거든요. 그 내용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네네. 아버지가 결혼을 3번 하셨어요. 아버지 돈 많이 벌으셨죠. 뭐 일반인에 비하면 개인으로서 세금을 1위로 낼 정도로 돈을 많이 버셨는데 다 쓰고 돌아가셨어요. 남겨놓으신 게 없지. 2번째 어머니, 3번째 어머니, 그 어머니들한테 다 썼고 병원비도 못 낼 정도로 그렇게 난 참 그게 이해가 안 가가지고. 제 엄마 예, 거기 남동생 있었어. 예, 아니 저 조카, 통 관리를 걔가 다 했어요. 예, 다 했지. 아버지 돌아가시 전에 걔가 가지고 날려버린. 아마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신 분 중에 세상에 하지간 평론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처음 들으신 분 다 대부분 다 그러셨을 거예요 지금. 예, 그 배삼룡 씨 하면 밝게 웃기고 국민들한테 행복을 전해줬던 맞아요. 그 모습만 주로 이제 기억을 했었는데 배삼룡 씨가 결혼을 3번 하면서 아들은 그 속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처음에 배삼룡 씨가 20대 초반에 결혼해서 배동진 씨를 낳은 거예요. 근데 배동진 씨가 100일도 채 되기 전에 이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7년 후에 재혼을 했는데 재혼했지만 사업 실패를 하면서 또 이혼을 했고 그 이후에 배삼룡 씨가 미국에 가서 3번째로 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이제 그 결혼의 이 개인사 속에서 배동진 씨는 이제 상처를 많이 받은 모습을 보였는데 배동진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어릴 때 2번째, 3번째 어머니한테 따돌림을 많이 당했다. 아이고. 그때마다 아버지가 중간에서 교통정리를 해주길 바랐지만 지방으로 공연을 다니셨기 때문에 나는 늘 혼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최진영 변호사님 배동진 씨 입장에서는 생모 자기를 낳아준 엄마와는 아주 소식이 끊긴 거예요. 인연조차 끊긴 거예요? 어머니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물었더니만 네. 항상 그리운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그 그리움 속에서는 많은 사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배동진 가수 같은 경우에는 엄마로부터 그 근처로부터 엄마 전화번호를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전화를 직접 걸었는데요. 네. 엄마 그렇게 했는데 야 정말 저도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말도 안 나오고 눈물만 났다고 합니다. 진짜 그래요. 엄마란 예. 단어만 이렇게 입에서 나와도 막 눈물 나오잖아요. 진짜. 그렇죠. 네. 그런데 어머니는 좀 냉정하게 울지 마라라고 하면서 어허. 네가 여기 전화를 하면 나도 힘들다라고 하시면서 세상에. 앞으로 전화하지 말라라는 참 가슴 아픈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지금 우리 아드님인 배동진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부터 전화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가 그래도 못내 아쉬워서 한참 뒤에 전화를 하니까 전화번호도 다 바뀌고 아이고. 그 이후로 소식이 끊겼다라고 합니다. 우리 보통 최진문 교수님 예. 그런 날 하잖아요. 핏줄은 땡겨요. 핏줄 정말 땡깁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리웠으면 진짜 이 어머니한테 생모한테 배동진 씨가 전화했을 때 엄마
이 단어 내뱉고 나서 한참을 뜨거운 눈물을 말을 잇지 못하고 했는데 엄마한테 들려온 말은 정말 물론 냉정했지만 엄마도 이를 꽉 깨물었을 거 아니에요. 전화하지 마라. 네가 전화하면 나도 힘들다. 세상에 이 말을 할 때 얼마나 다들 마음이 아팠겠어요 진짜. 두 사람 다 엄청난 마음의 아픔이 있겠죠. 배동진 씨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15년 만에 연결이 된 거예요. 전화번호가. 전화번호를 받고 알게 돼서 전화를 했는데 얼마나 불러보고 싶었겠어요. 엄마란 말을. 그러니까. 아니 의붓 어머니 두 사람이 본인을 막 이렇게 괴롭히고 뭐 괴롭혔던 편까지는 아니지만 왕따하고 이런 모습을 따돌리고. 그러니 그 생모 자기를 낳았던 엄마를 얼마나 만나고 싶었겠어요. 그리고 네. 친구들은 엄마 만나서 엄마와 함께 생활하는 모습 보면서 그 엄마란 말을 얼마나 불러보고 싶었겠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말 엄마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불렀는데 네. 그 어머니한테 돌아온 말이 전화하지 마라 이러면 이 자식 입장에서 얼마나 또 가슴이 아프겠어요. 또 그런 말을 하는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알고 봤더니 이제 그분이 재가를 하셨어요. 어머니가 배동진 씨 어머니가 재가를 하셨는데 그래서 의붓 형제들 있지 않겠어요? 네. 그분들이 못 만나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도 자식을 만나고 싶지만 지금 현재 같이 생활하고 있고 자기를 봉양하고 있는 자녀들이 반대를 하니까 결국은 전화하지 마라, 연락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현재의 삶도 중요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 그 엄마의 마음은 또 얼마나 울었겠냐고. 말은 안 하지만 아이가 우니까 맞아요. 아들이 우니까 본인은 울지 않았겠지만 네. 마음속으로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겠어요. 네. 누가 봐도 이거는 양쪽 다 정말 슬프고 괴로운 삶인데 네. 그래서 그렇게 상처가 많은 시간을 쭉 보내고 나서 이제 좀 나이가 들고 배동진 씨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야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혼하고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나도 결국 아버지처럼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혼하고 또 두 번째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다고 합니다. 본인도. 아이고. 하지만 그것도 실패하고 이제 혼자 살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남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다 이루는 것이 나에게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배동진 씨 그랬잖아요. 15년 만에 어렵게 연락이 닿은 엄마한테 엄마 이 단어 꺼낸 다음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는데 엄마한테 돌아온다면 전화하지 마라. 네가 전화하면 여기도 나도 힘들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전화했더니 전화번호가 없는 전화번호라고 돼 있다는 건 전화번호를 바꿨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핏줄은 땡긴단 말이에요. 핏줄은 땡겨요 진짜. 어렵게 연락이 닿아서 엄마를 만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여기 계셨네. 보고 싶었어요. 우리 엄마 엄청 이쁘게 생겼네. 상상했던 것보다 더 이뻐. 엄마 편히 계세요. 저 다 이해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쉬세요. 이제 어디 계시는지 알고 뭐 아무런 제약도 없으니까 제가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거 그게 위안이 되는 것 같네요. 얼마나 한으로 남을까요? 이제는 영정사진밖에 저 납골묘에 있는 저 사진밖에 어루만져 볼 수밖에 없지만 조금만 더 용기를 내서 엄마 얼굴을 직접 손으로 만져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배동진 씨는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배동진 씨의 말처럼 이제는 늘 아무 때나 생각날 때나 찾아갈 수 있는 곳에 계시잖아요. 못다했던 엄마와의 사랑 그리고 엄마에 대한 효도 정말로 매일매일 찾아서 엄마께 전해드리는 배동진 씨가 되시길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어제 저녁에 MBN을 보신 분은 어라? 뭐야? 내가 잘못 봤나? 이 사람이 왜 여기서 나오지? 하실 거예요. 과연 누구를 보는 건지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주행 디바 솔직
맨발의 오뚜기 강유진. 뮤지컬 탑티어 차지연. 어떻게 이겨 차지연을? 와 엔딩을 빼다. 사실 현역가왕 3 어제 첫 방이었는데 정말 그동안 많은 기대감을 안고 과연 누가 현역가왕 3에 이 도전할지 노크를 했을지 정말 궁금했는데 오늘 저희가 맛보기만 보여드린 건데 아니 하재근 평론가님 마지막에 등장한 그 도전자를 보고 모두 대박 사건 입이 딱 벌어졌어요. 누구예요? 바로 차지연 씨인데 이 현역강 3탄이 그 현역 여성 가수 29명이 네. 계급장 떼고 그야말로 실력으로만 경쟁하는 붙어보자 오늘 그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프로그램인데 여기는 이제 트로트뿐만이 아니라 발라드 가수, 뮤지컬 가수, 댄스 가수, 아이돌 출신 난리가 났습니다. 오호. 여러 분야의 가수 일제히 도전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다 이름을 알만한 분들이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등장할 때마다 다른 출연자들도 깜짝깜짝 놀라고 네. 그랬었는데 그 와중에 막판에 차지연 씨가 등장하니까 와하. 그야말로 깜짝 놀란 겁니다. 네. 차지연 씨가 현역 20년 차 디바거든요. 어허. 우리나라에서 가창력 하면은 최고로 쳐주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어허. 뮤지컬계의 여왕인데 네. 그동안 뮤지컬계에서 뭐 라이언 킹, 서편제, 레베카 수많은 작품에서 활약을 했고 오. 예능에도 4살 연하 남편하고 출연해서 인지도를 굉장히 높였고 그래요? 드라마에도 나왔었거든요. 어허. 얼굴 보시면 많이들 아실 수가 있는데 네. 엄청난 탑스타인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지연 씨 정도 되면 안 떨고 하겠거니 네. 라고 생각했는데 차지연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은 내가 겁이 없어서 하나도 안 떨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누구보다도 떨고 있다라고 어허.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과연 차지연 씨가 실제로 떨면서 노래를 했는지 네. 이번에 차지연 씨가 선보인 트로트 무대 아하. 직접 보시겠습니다. 네네. 황혼이 밤을 불러 달이 떠도 고독에 떨고 있는 가시나무새 어둠이 안개처럼 흐르는 밤에 환상의 나를 펴네 그대 곁에 가고파도 나를 수 없는 이 몸을 그대는 모르리라 가시나무새 전설을 가시나무새 나를 수 없네 나를 수 없네 서글픈 가시나무새 한숨이 설이 되어 눈물 흘러도 님 찾아 나를 수 없네 아니 진짜 이담 아나운서 어제 제가 본방사수했는데 저 완전 애견남 됐잖아. 와 눈물이 막 뜨거운 물이 막 아까 배달에서도 막 울먹울먹 했잖아. 그러니까요. 진짜. 차지연 씨가요. 원래 목소리 약간 한 맺힌 저런 소리도 잘 내시잖아요. 게다가 뮤지컬 배우셔서 그런지 연기력이 엄청나셔서 뭐 한편에 꼭 무슨 뮤지컬이나 어떤 그런 뮤직비디오를 본 것 그렇죠, 같은 그렇죠.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멋진 무대였습니다. 네네. 과연 정말 떨었던 게 맞는가? 그러니까 떨지 않았을 그죠? 것 같아. 거짓말쟁이. 그러니까요.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하. 진짜 멋진 무대였는데요. 네. 이분의 등장만 놀란 게 아니었습니다. 아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위아래. 위아래. 어머. 위아래 이 노래 있잖아요. 어머. 이게 그룹 EXID가 했던 노래고요. 네. 역주행으로 완전히 인기를 끌었던 그렇죠. 노래잖아요. 이 노래의 주인공 중에 한 분인 솔지 씨가 등장을 했거든요. 아하.
세상에 솔지 씨가 등장을 했는데요. 솔지 씨도요 현역 20년 차 가수라고 합니다. 그래요? 마찬가지로요. 아이돌 가수가 지금 트로트 무대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머나. 게다가 그룹 EXID는 2012년에 데뷔를 했거든요. 와. 그런데 왜 현역 20년 차인가 했는데 그 전에 네. 2006년에 2NB로 이미 데뷔를 했었더라고요. 아. 그래서 벌써 20년 차인 거예요. 그래요? 게다가 솔지 씨는요, 그냥 뭐 예쁜 귀여운 아이돌 가수라고 할 순 없습니다. 어허. 정말 실력파 가수예요. 그래요? 그 복면가왕에서 5관왕을 차지했고요. 대박. 지금 또 린 씨 있잖아요. 네. 린 씨도 정말 노래 잘하잖아요. 네, 린 씨를 이겼습니다. 어머나. 린 씨와의 대결에서 이겨가지고요. 네. 린 씨가 이번에도 현역가왕은 어우소리다. 어차피 우승은 솔지다. 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의 시기 질투를 받았겠네요. 네. 그런데 2016년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 진단을 받으면서 잠깐 아이고. 활동을 중단했었는데요. 가수분한테는 진짜 치명적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네. 다행히 2년 만에 완치가 됐고 그다음에 복귀를 했습니다. 아하. 심지어 지금은 대학교에서요 실용음악 보컬과 교수로 활동을 하고 어머나, 있습니다. 실력파네요. 네, 후배들 양성에도 또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그런 그 솔지 씨가 이제 현역가왕 3에 나온 건 가수가 꿈이었던 아버지의 권유가 있었다고 아하, 해요. 네. 자, 솔지 씨 노래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최고입니다. 네. 함께 들어보시죠. 아, 네네. 기억의 문을 열고 들어와 내 앞에 서 있는 그대 꿈인 줄 알고 있지만 그 품에 안기고 싶어 이렇게 가슴이 시려오는데 어디에 있나요 돌아와 줄 수 없나요 내 모습이 지금은 어디서 나 없이 행복하나요 내 인생의 마지막 내 사랑이야 어디에 있나요 돌아와 줄 수 없나요 내 모습이 이렇게도 야위어 가는데 미쳤다. 와. 지금은 어디서 나 없이 행복하나요 내 인생의 마지막 내 사랑이야 와, 최진봉 교수님. 네. 솔직하게 솔지 인정? 인정. 아, 인정해요. 너무 잘하는데요. 노래를 그러니까 이게 트로트의 원래는 이제 아이돌 가수 출신이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트로트의 그 뭐랄까요? 맛이라고 표현할게요. 맛을 잘 살리면서 감정 표현을 너무 잘하는 것 어머나. 같아요. 노래 가사가 그냥 그 노래로 그대로 다 표현되는 것 같아요. 듣고 있으면 그 느낌이 그대로 전달되는 그런 느낌이어서 네. 너무 노래를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사실 이제 차지연 씨도 우리가 봤고 솔지 씨도 봤고 다들 놀라잖아요. 네. 근데 이분의 등장은 네. 진짜 남달랐습니다. 이분 진짜 또 또 놀랄 만한 분 있습니다. 있어요? 네. 맨발의 여왕입니다. 어머. 맨발의 여왕이 들어옵니다. 노래 맨발의 청춘도 아니고 맨발의 여왕? 맨발의 여왕입니다. 네. 전국 행사장을 맨발로 누비는 현역 12년 차 가수 강유진 씨입니다. 어머나. 강유진 씨가 이번에 나왔는데 네. 무대에 앞서 일단 신발부터 던지고 나옵니다. 일단 보시죠. 일단 뭐 이게 어느 무대든 상관없어요. 신발 던지고 시작이에요. 어머, 어떡해. 신발 던지고 시작하고 행사장에서 관객들과 어머. 배치기 하죠. 근데 배치기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신나서 관객 앞에 노래도 어머, 부르고 어떡해. 그런 사람. 근데 그 상대가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저 손잡고 노래 부르는 사람이 네. 울진 군수예요. 어머나, 그 행사장에 가서, 군수님한테? 행사장 가서 군수와 함께 노래 부르고 배치기도 하고 거의 그냥 그러다 보니까 네. 행사 러브콜 1순위입니다. 어머나. 어느 지역이든 강유진 씨 세상에. 오면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네. 이렇게 무대를 장악하는 강유진 씨가 현역가왕에 도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 이유가 좀 마음을 짠하게 했는데요. 이혼하고 나서 아들과 함께 살고 싶었는데 아들과 살 수 있는 방 한 칸 마련해주는 그날이 올 거라는 기대감 가지고 세상에 출연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좀 마음을 짠하게 했습니다. 아들을 생각하면서 행사장 불러주는 행사장이면 전국 어디든 진짜 가서 맨발로 방방 뛰는 강유진 씨인데요.
그 간절함을 안고 이번에 현역강의 3에 도전했어요. 과연 어떤 무대를 예선에서 선보였을지 영상 만나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옥중에 강요진인데 오늘 현역강 다 죽었어. 어떻게 준비됐어? 준비됐어? 오케이, 나도 준비됐어. 비 내리는 호남선 남행열차에 흔들리는 차창 너머 빗물이 흐르고 내 눈물도 흐르고 잃어버린 첫사랑도 흐르네. 깜빡깜빡이는 희미한 기억 속에 그때 만난 그 사람 우리 본 적 있지? 말이 없던 그 사람 우리 나 사랑한다고 했잖아. 자꾸만 멀어지는데 만날 순 없어도 잊지는 말아요. 당신을 사랑했어요. 여러분을 사랑했어요. 와, 대박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시쳇말 무대를 찢었습니다. 강요진 씨. 정말로 이 외에도 이 예선에서 정말 무대를 들었다 놨다 하는 분들 앞으로 더 많이 나올 텐데 앞으로 현역가왕 3 정말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MBN과 함께 본방사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또 응원해 보겠습니다. 반성하고 바르게 살겠다더니 또 체포됐답니다. 누구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오하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바르게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으신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하고 싶고 다시는 잘못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원국지소 직원분들 그 실형은 피하셨는데 재판 불가돼서 한 말씀만 더 해주신다고요. 열심히 살겠습니다. 반성합니다. 항소는 안 죄송합니다. 하실 건가요? 네, 안 합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일단 저 영상에 나왔던 뭐 연신 고개 숙이고 저 구치소 직원분한테도 뭐 넙죽 인사하고 예의 바른 것처럼 했던 사람 일단 누군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황하나 씨의 모습인데요. 네. 황하나 씨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라는 점하고 과거에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의 전 연인이라는 점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거의 일종의 셀럽 같은 느낌으로 유명인으로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2015년 5월에서 9월 사이에 서울의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마약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고 네. 방금 보신 영상이 그 집행유예 받고 나오면서 이제 기자들한테 이야기한 영상입니다. 네. 저기서 이제 뭐 반성합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네. 2019년인데 바로 그 다음에 2020년에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도중에요? 그렇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도중에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가 돼서 이번에는 실형 선고가 나왔습니다. 어허. 징역 1년 8개월 실형 선고가 나왔습니다. 네. 그 실형을 살고 나서 출소한 후에 이번 마약을 끊기 위해서 아버지와 제주도 캠핑카에서 살기도 했었는데 네. 그런데 2023년에 이번에는 또 서울 강남에서 지인 등 2명한테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와, 진짜 할 수 있는 건 다 하네요. 마약도 지금 어처구니가 없네. 수사를 혐의를 받다가 해외로 내뺐다고요, 지금 손정희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일단 동남아로 도피를 했다가요. 캄보디아로 미립국해서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간에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인터폴에 청색 수배를 내렸다가 여권 무효화 조치도 하고요. 적색 수배까지 이르르자 변호인을 통해서 경찰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하고요. 네. 경찰은 캄보디아로 직접 가서 국적기에서 체포영장을 집행을 했고 아하. 오전 7시 50분경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네. 현재 가천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이 구체적인 어떤 수사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자세한 내용은 지금 확인되진 않지만 네.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중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오전에 7시 50분에 체포가 됐어요. 어제 오전. 오늘 오전인가요? 오늘 오전 한국에 입국했고 경찰 지금 과천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랬잖아요. 마약을 끊게 되게 예의 바른 그런 자세로 앞으로 마약 끊고 열심히 살겠다 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지금 보세요. 몇 번이나 2번이나 마약 그리고 3번째는 다른 사람한테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지금 체포됐는데 이건 더 조사해보면 자기가 이번에도 자신도 맞았는가는 또 캐보면 나올 일인데 왜 이렇게 못 끊을까요? 그걸 좀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중독자인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충동적이고 자극 추구도가 높아요. 충동적인 거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남 앞에 이렇게 할게요 하고 약속할 때는 진심인데 그 진심을 본인이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전문가 의견도 나왔지만 중독성이 강할 수밖에 없어. 그렇다면 이거는 정말로 뼈를 깎는 노력 없이는 허투루 해갖고는 이건 끊을 수가 없는 거. 이건 정말 이번 경찰 조사를 통해서 법의 처벌 달게 받고 제발 황하나라는 사람 본인을 위해서 뉴스파이트가 진짜 바라는 거예요. 응원하는 거예요. 제발 마약 끊고 새 사람으로 개과천선하기를 진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봐도 경악스러운 일이 지금 벌어졌다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이담 아나운서 세상에. 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일단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2015년 10월에요. 일본의 한 가게 종업원으로 일하던 3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네, 30대 한국 남성이고요. 이 남성이 한 30대 한국 여성을 일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이 한국 여성은 특히 이 당시에 이혼 후에 홀로 이제 아들을 키우던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두 분이 만나게 되면서 2016년 초에 원룸에서 동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에 2017년에 이 남성이요 불법 체류하던 사실이 적발이 돼서 한국으로 강제 추방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하재근 평론가님 어쩔 수 없이 뜻하지 않게 남성과 여성분이 떨어져 살게 된 거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이제 헤어진 상태에서 한국으로 간 남성이 일본에 남은 여성한테 계속 집착했다고 합니다. 어머나. 심지어 그 여성의 지인한테까지도 계속해서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남성이 집요하게 막 집착을 하니까 이 여성은 남성의 연락을 피하게 됐고 근데 그렇게 연락을 피하는 와중에 2018년 2월 달에 여성이 한국으로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여성이 어머니 병문안을 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왔는데 이 남성이 한국에 온 여성의 여권을 뺏고 동거를 강요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최진영 변호사님 이 몹쓸 남성이 이 여성분이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는 뭐 나중에 이제 뭐 또 자세히 알아봐야겠지만 세상에 그걸 여권을 들어온 여성한테 병문안 온 여성한테 여권을 빼고 동거가 되고 강제로 이거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거는 뭐 우리가 소설에 나오는 뭐 선녀와 나오건 이런 소설이 아니고 현실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그 외국에 있는 사람한테 여권을 빼앗아 버리면 나가려고 해도 사실 해외로 돌아갈 수가 없는 그러네요. 아주 굉장한 그 부분을 범행을 저지른 것이죠.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빼앗은 것이 어떻게 보면 불법 영득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자체로서도 절도죄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요. 단순히 이것은 절도죄를 넘어서 거주 이전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별도로 기소하진 않았습니다만 네. 이것만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중형이 나올 수 있는 형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행위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여권을 뺏고 동거를 강요하다 보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 여성이 함께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혼 관계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물론 여성분은 원치 않았죠. 내키지가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권을 뺏어버리니까 나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동거를 강요하다니까 불안감도 있었겠죠. 그래서 사실혼 관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성이 일본으로 이주를 하면서 주민등록이 말소가 됩니다. 이제 계좌 개설과 휴대전화 개통이 불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현문 교수님 그때부터 이 남성이 여성을 철저히 통제를 했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전화도 못 하죠. 돈이 필요하면 생활비가 필요할 때 현금을 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카드도 안 주니까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죠. 이런 상황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피해 여성의 언니가 연락이 안 되니까 한국에 와 있는데 연락은 안 되지. 이러니까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실종 신고를 해서 겨우 여성과 연락이 닿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잠깐 연락이 닿았는데 이조차 남성의 방해로 다시 끊어지게 됐고요. 이 여성은 결국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돼서 잡혀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세상에. 그렇게 몇 년이 주변 흘렀습니다. 분들한테 아예 연락도 안 된 거예요. 연락이 안 되죠. 세상에. 왜냐하면 휴대전화도 다 차단해 버리니까. 그렇죠. 여권 뺏고 못 나가게 감금을 하죠. 그러니까 원룸에 그냥 잡혀 이건 있었던 거예요. 감금이나 납치죠, 납치. 납치죠. 납치를 한 거죠 결국. 네.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나서 작년 7월이었습니다. 이 여성이 갇혀 있었던 원룸의 관리인이 남성, 즉 원룸은 계약한 남성하고 연락이 안 된 상태에서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방에서. 여봐 심한 주변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겠죠.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고를 했을 것 같아요. 악취가 나니까 뭔가 불길한데요, 이거? 그렇죠.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그래서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들어가 봤더니 이 여성이 시신으로 발견이 됐는데요. 어머나! 더 황당한 것은 살인 범행이 3년 6개월 전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3년 6개월 동안 이 시신이 거기에 방치돼 있었던 어머나! 겁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대체 이런 무슨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세상에 살인이 3년 6개월 전에 일어났고 3년 6개월 만에 시신 발견됐다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일단 살인의 동기는요. 이 남성이 또 사기죄, 3억 원대의 사기 범행으로 형사 재판에 회부가 되다 보니까 만약에 구속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 남성의 옥바라지를 어떻게 하고 생계 문제를 어떻게 하고 이걸 다투다가 여성을 살해하게 됐다는데 이 여성은 나 아들 만나러 일본 가겠다라고 했는데 격분해서 살해했다고 하고요. 어떻게 3년 6개월이나 이 시신, 살인 사건이 묻혀져 있었는가. 이 남성은요. 이를 숨기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 원룸의 시신을 방치했는데 세제를 동원하고요. 방향제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살충제까지 뿌리는 등의 충격적인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대체 뭐 하는 인간이에요? 저 몹쓸 악마 같은 인간은요, 이담 아나운서 세상에. 그러니까 저렇게 범행을 은폐하려고만 노력을 한 거예요. 일단 본인 어머니한테요. 이 시체가 은닉돼 있는 원룸에 공과금을 좀 납부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이거 관리 안 되면 나 극단적인 선택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기도 하고요. 본인 어머니를요. 그리고 삼촌이 그 원룸의 비밀번호 알려달라니까 그것도 모른다고 답변하면서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게다가요, 이 사람, 사람입니까? 라는 얘기가 진짜 절로 나오는데요. 원룸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이 관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던 중에 새로운 여성을 만나서 딸까지 출산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아니야, 이중적인 생활을 이어간 겁니다. 지금 이 남성은 결국은 범행이 발각됐고 3년 6개월 만에 하재근 평론가, 최진영 변호사님, 지금 법원에 이 재판을 회부됐어요. 형량이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27년. 전 보통 살인으로서 27년 나오기는 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를 때 어떤 남녀 간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살인했을 경우에는 보통 15년 전후가 나온 케이스가 많은데 27년이라는 것은 이른바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하고 비슷한 정도인데요. 짧게 정리해 볼까요? 양형 기준에 보면은 사실상 시신을 어떻게 보면 입증은 덜 됐지만 송교한 것으로 보기가 충분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지금 항소했다고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형이 깎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몹쓸 인간이 항소했다니까 항소심까지 판결 또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